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알고 나면 꼭 써먹고 싶어지는 역사 잡학사전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B급 세계사, 김상훈 씨의 글이죠.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마 이분 이름은 잘 몰라도 이분이 쓴 이 저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통세계사, 그다음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뭐 이런 책들을 많이 히트를 시키셨죠. 그다음에 이제 통역사신문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좀 선풍력 인기를 끌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좀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조우하면서 그 중대한 사건들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뭐 여러 가지 좀 사실 이런 데에 좀 의문과 호기심을 품고 역사 공부를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뭐 사물과 이런 사건, 그다음에 인물 이런 속에서 이제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이제 역사책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시네요. 사실 우리 주위에 역사책 너무 많습니다. 뭐 인터넷 그 서점만 쳐봐도요, 뭐 수천 권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너무 통사, 뭐 정사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왕 위주 아니면은 좀 뭐 정부나 이런 국가 위주 또는 뭐 좀 중요하거나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위주로 좀 역사를 바라보는 면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재밌는 내용들은 이 시대적 연표에 가려진 이제 뭐 그런 숨은 이야기들이 더 재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감성을 살찌워 주죠. 예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원래 이제 뭐 바다나 이런 강의 본류가 아닌 이 지류에 이제 마을을 지었었고요. 이곳에서 만들어진 아주 좀 세세하지만 좀 우리 삶과 밀접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역사란 것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재밌게 느낄 수 있는 역사적 콘텐츠라고 할 수 있죠. 이 저자가 이 책에 자기의 책이니만큼 공들여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차없이 B급이라는 좀 제목을 붙였어요. 아무래도 뭐 메인스트림이라던가 아니면 뭐 A급 이런 곳보다는 아예 이제 태초 시작부터 좀 사람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덜 가졌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좀 포인트와 중점을 두겠다는 뭐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살펴보면은요, 좀 짤막짤막한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을요. 뭐 간단히 보면은 피라미드, 그다음에 동서양 철학, 스파르타와 아테네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 선글라스의 역사, 정크푸드, 프라이드 치킨, 그다음에 땅이 없다면 국가는 의미가 없다. 카우보이 원조는 중남미. 뭐 이런 식의 좀 작은 내용들로 해서 각각의 에피소드가 짧게는 한 서너 페이지 책 기준으로요. 일단 많게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좀 짤막한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뭐 다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너무 짧게 다루기 때문에 좀 부연 설명에서 좀 살을 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좀 소프트한 부분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할 내용은 햄버거입니다. 햄버거 하면은 뭐 우리 그냥 가볍게 한 끼 때울 수 있는 패스트푸드의 가장 전형적인 음식인데 생각보다 간단치 않는 음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현대적 의미에서 햄버거는 사실 미국에서 탄생한 것은 맞고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접하는 프랜차이즈식의 이제 햄버거 매장은 이제 1937년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미국의 이제 모리스 맥도날드, 유명하죠, 맥도날드. 그다음에 리처드 맥도날드 형제가 캘리포니아에 식당을 열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초였고요. 이걸 비즈니스로 확장을 시킨 사람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설적인 비즈니스맨 레이 크록이었습니다. 이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 형제에게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에 고민하던 형제는
매장의 이름과 뭐 상징물,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장의 운영 방식 등을 지금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비즈니스 제안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요즘엔 조금 이제 좀 정크푸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져서 뭐 몸에 좋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가기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뭐 엄청난 매상과 매장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1988년 압구정동에 1호점이 이제 생겼다고 하네요. 이 맥도날드가 전 세계 햄버거라는 음식을 이제 널리 알린 거는 사실인데 최초로 개발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은 바로 미국에 이주해온 독일계 이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에도 있다고 해요. 이 햄버거와 유사한 음식이 몽골에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그 징기스칸 시대에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정복국가 몽골. 당시 몽골의 병사들은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고기를 말려서 육포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이 말리지 않은 고기는 다른 양념과 섞어서 육회처럼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타타르 스테이크라고 불렸던 이 햄버거의 원형입니다. 햄버거를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은 미국인이 맞지만 현대식 햄버거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독일인이었고요. 나아가서 이 햄버거의 기원은 몽골 병사에 있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처럼 햄버거는 수세기에 걸쳐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류하면서 탄생한 역사적 작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독일에 대한 얘기가 빠졌는데요. 12세기부터 14세기 무렵에 좀 중점적으로 이 햄버거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독일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북부를 중심으로 거대한 상인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유명한 한자 동맹입니다. 이 한자 동맹은 유럽 전역으로 세력을 뻗었고 14, 15세기에는 이제 전성기를 맞았죠. 그래서 북부의 도시 100여 개 이상이 이 동맹에 가입을 했었고 이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자체 군대를 보유하고 의회, 곧 행정부와 정부도 열게 됩니다. 뭐 사실상 국가였죠. 하지만 이제 부침이 반복되기 마련이니까 신항로 개척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이제 무역의 주도권을 뭐 스페인이나 영국, 네덜란드 등에 넘겨주고 결국은 쇠퇴하게 됩니다. 이 독일 북부의 항구 도시 함부르크도 이 한자 동맹 소속이었는데요. 이 함부르크의 상인들이 헝가리에 갔을 때 낯선 음식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갖은 양념을 한 일종의 쇠고기 육회였는데요. 당시 헝가리 사람들은 이것을 타타르 스테이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금 전 몽고 얘기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 타타르 스테이크는 유럽에 소개가 되었고요. 곧 당시에 매우 귀한 고급 요리로 대우받게 됩니다. 뭐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려는 거는 뭐 모든 요리사, 셰프들의 뭐 당연한 욕심이자 의무겠죠. 누군가 이 타타르 스테이크를 뭐 살짝 구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후로 독일에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조리법이 바뀌면서 이 음식은 결국 다양한 종류의 함부르크 스테이크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전수가 된 이 햄버거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고로 한국의 햄버거가 처음 전래된 것은 이 한국전쟁 때 그 파병 미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군 부대 인근에서 이 미국식 햄버거를 만들어 먹었던 것이 퍼지면서 뭐 좀 유명해지고 뭐 인지도가 생겼겠죠. 그래서 훗날 뭐 롯데리아의 탄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맥도날드의 한국 진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이 대중적인 음식 푸드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뭐 이태원이나 옛날 미군 부대원들이 많이 있었죠. 송탄 이쪽에 가면은 미국식 햄버거를 정통 미국식 햄버거를 파는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패티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햄버거는 이처럼 좀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된 음식인데요. 근데 뭐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는 거를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선이 있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뭐 건강적인 좀 문제가 이제 가장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통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햄버거는 이제 강한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과 소금 범벅인 소스를 왕창 이렇게 뿌리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나트륨 함량은 매우 높아지고
원가를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 저장성을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채소를 또 적게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고 반대로 이제 그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패티 지방은 더 크게 키우는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 패스트푸드점 그 햄버거 광고 사진만 봐도 이 두툼한 패티가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데 야채는 아주 깨알 만큼 손톱만한 두께로 몇 장 들어가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맥도날드의 빅맥인 경우에는 단품 기준으로도 칼로리가 한 500에서 600kcal, 뭐 하루 권장 칼로리를 보면은 비교적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끼니로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이제 칼로리의 문제고요. 성분을 살펴보면은 지방이 일일 권장량의 약 45% 정도, 포화 지방은 73%, 나트륨도 거의 50%. WHO의 일일 기준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지방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뭐 이거는 둘째 치고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현대의 고질병이죠. 고혈압 등의 이런 병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추가로 이 햄버거를 시킬 때 햄버거만 먹지 않습니다. 같이 다니는 세트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 역시 건강에 최악의 이런 뭐 요소라는 게 또 문제의 연장입니다. 당분과 나트륨, 기름 범벅이죠. 감자튀김, 그리고 콜라. 그리고 이제 그 햄버거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이제 세트 메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햄버거의 인식 그리고 인지도 아주 부모님들한테 최악의 이미지로 이제 각인되게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콜라를 먹지 않고 이제 맥주를 먹거나 아니면 이제 밥도 안 먹었다고 후식으로 뭐 아이스크림, 밀크쉐이크까지 먹으면은 이건 뭐 칼로리 폭탄이죠. 수명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뭐 의학적으로는 햄버거를 먹으려면은 음료를 우유나 차, 뭐 커피, 물 이런 쪽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하고요. 감자튀김 대신 조금 더 비용을 들이더라도 샐러드를 곁들이는 식으로 먹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래도 나는 탄산음료랑 같이 먹을 거야. 그러면은 뭐 다이어트 콜라라든가 코카콜라 제로 같은 뭐 무설탕 음료도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교체하면 좋다고 하고요. 감자튀김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운동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 칼로리만큼요. 이 패티도 또 문제가 큰데요. 당연히 이제 원가 개선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 좋고 뭐 그런 좋은 뭐 그런 살코기를 쓰지는 않겠죠. 미국에서는 이제 핑크 슬라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잡고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위를 이제 조각조각 가루를 내서 나중에 이제 다져가지고 패티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미국 농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결과치를 발표했지만 시민사회라던가 뭐 여러 단체들의 압력을 받아서 맥도날드 등에서는 결국 사용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또 굉장히 낮은 확률이지만 5세 이하의 아이의 경우에는 제대로 조리가 안 된 햄버거 패티에 있는 대장균, 정확히는 장출혈성 대장균의 독소에 의해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식중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 병은 신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잠복기가 굉장히 길고 감염됐을 경우에 발병률은 약 10에서 15%, 치사율은 3%에서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걸리면 그 중에 3명에서 5명의 신생아, 어린이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밥 한 끼 먹는데 이 정도의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서양권에서는 이제 이게 통칭 햄버거병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음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제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단가 낮추기 위해서는 뭐 관리 감시 감독도 좀 덜 했겠죠. 이렇게 위생 관리가 잘못된 이제 분쇄육 그리고 어패류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당시 환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던 이 분쇄육 음식인
이 햄버거의 패티가 원인이 돼서 이걸 발병을 했는데 이걸 당시 언론에서는 햄버거병으로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위생관리 문제가 원인이었는데 정작 햄버거 자체가 원인인 것처럼 오도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한때 매출에 아주 치명타가 됐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뭐 이런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기사 찾아보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햄버거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건 아니겠죠. 이 역사적으로도 좀 유서 있고요. 잘 만들어서 보관해서 먹으면은 이만큼 간편하고 영양소가 제공되는 음식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점을 얘기했던 거는 사실 뭐 전부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오는 이 낮은 가격에 맞춘 고칼로리 음식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뭐 영양 밸런스부터 좋을 수가 없죠. 뭐 간단하게 좀 성분을 보면은요. 햄버거는 결국 빵, 고기, 야채,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는 음식인데 이걸 먹었다고 건강이 나빠지는 일은 없겠죠. 그런 사실 뭐 햄버거가 굉장히 유사한 재료로 그리고 레시피로 만드는 게 또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는 오히려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 햄버거가 패스트푸드화 돼서 낮은 가격에 대량으로 소모되는 게 문제지 햄버거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같지는 않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웰빙 이게 많이 중요시 되죠. 건강에 대한 욕구, 건강 바람이 분지 오래가 되었고요. 패스트푸드의 악명도 워낙 좀 자자하니까 이제 해당 업체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노력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대형 매장 브랜드라고 하면은 건강에 제법 괜찮은 요소를 넣은 메뉴들도 추가로 뭐 넣던가 아니면은 좀 단가를 좀 높이더라도 퀄리티를 높이던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좀 생겼죠? 예, 쉑쉑버거. 그 뭐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을 좀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남부 쪽은 와더버거, 서부 쪽에서는 인앤아웃 버거이고요. 뉴욕이라던가 코네티컷 쪽에는 이 쉐이크쉑 이게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뭐 워싱턴 DC라던가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동부 쪽에서 보면은 이제 메이커 이름 길죠? 파이브 가이즈 버거즈 앤 프라이즈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점심 먹으러 들렀던 것이 이제 좀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었었어요. 이제 기본 메뉴는 햄버거, 치즈버거, 뭐 베이컨버거, 뭐 핫도그나 프라이 이렇게 간단한데 이 내용물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서 약간 맞춤형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버거들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뭐 음식의 맛과 향도 자신의 취향이니까 좀 안정적으로 잘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인기를 끌었고요. 햄버거 종류를 제외하고는 이제 주문 즉시 땅콩 기름으로 튀겨져서 나오는 감자튀김이 아주 유명합니다. 물론 뭐 이런 햄버거 집도 완전 그 프랜차이즈화된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 이런 데하고 비교해서 조금 낫다는 거지. 굉장히 유명한 뭐 좀 장인 정신이 깃든 수제 햄버거 집들보다는 당연히 맛이 떨어집니다. 뭐 쉽게 보면은 이런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들은 한국의 뭐 김밥 천국이라든가 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말 맛있는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 미국에는 이제 대도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시골 웬만한 타운이나 카운티에도 맛있다고 소문난 수제 햄버거 집들이 꼭 한두 개씩은 있다고 합니다. 뭐 찾아가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더 해보면은요. 아까 뭐 처음에 얘기하긴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제 햄버거의 햄은 햄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함부르크 버거의 이제 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햄이라는 이름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하지만 옛날에 롯데리아에서 한번 패티 대신에 정말 햄을 넣어서 팔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거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맛없었습니다. 메이커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부터는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스 델리 요즘엔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좀 식었죠. 매장도 많이 줄었고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뭐 사 먹을 돈이라면
같은 돈으로 돈가스를 먹게 해주겠다 해서 옛날에 생겨났던 브랜드인데 좀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고 데워서 나오는 이 델리식 이 주방 운영이라든가 하여튼 뭐 편의점 돈가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를 끌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그 햄버거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기억이 나고요. KFC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아예 없어졌나? 파파이스 그리고 요즘에 잘 나가는 맘스터치 뭐 이런 브랜드들은 좀 다른 햄버거 브랜드와는 다르게 대부분 좀 닭고기를 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치킨버거 종류를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햄버거 빵을 이제 닭고기 패티로 전환시킨 더블다운 이런 메뉴들이 또 잘 나간다고 해요. 뭐 정식 메뉴로도 아주 매출 상위권에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세계 푸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니 로켓이라는 좀 브랜드가 좀 기억이 또 나고요. 그 다음에 크라제 버거. 옛날에 그 삼양식품에 매각되었다가 파산한 걸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후 이제 브랜드가 아마 어딘가로 팔렸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LG 쪽 계열사로 나갔던 것 같은데 햄버거보다는 이제 홈쇼핑에서 파는 즉석 요리 아니 좀 대부분 만들어 놓고 대피기만 하면 되게끔 하는 뭐 그런 브랜드로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벤의 창업자가 만들었었던 브랜드가 있었죠. 토니버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미쿡이라는 버거도 있었고 도니버거. 그다음에 이제 뉴욕버거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 가성비가 좋은 걸로 유명 좀 하고요. 뭐 평이 버거 내용물이 상당히 좀 푸짐하고 가격도 뭐 무난하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은 이제 브랜드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철수한 브랜드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옛날에 버거앤쉐이크, 그다음에 이제 프레시버거. 이 프레시버거는 그때 철수할 때 국내 법인을 아마 할리스에서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레시버거로 이름을 바꾸었는데 아마 장사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의 그 맥도날드는 뭐 전형적인 미국 기업이니까 한국은 지사 형식으로 돼 있고요. 버거킹은 홍콩계 사모펀드가 이제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거킹을 먹으면 이쪽으로 돈이 나갑니다. 모스버거가 벼룩시장 아시죠? 그쪽이 아마 그 대주주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FC는 KG그룹에 팔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쉐이크쉑은 SPC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햄버거의 역사에 관해서 내용을 좀 많이 나와 있었는데 뭐 좀 매장은 어떻고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는 부분도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를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있으면 먹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한 끼 때울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얘기할 게 많이 있었네요. 햄버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좌파와 우파, 좌익과 우익인데요. 이게 시끄럽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 내용으로 여러 사람들이 뭐 주로 정치인들이지만 치고받고 많이 했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냥 1년 365일 항상 이 정치적인 전쟁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권력을 잡고 있다가 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파라고 통칭되는 솔직히 서양의 우파라고 좀 불리는 정당들에 비하면은 너무나 이상한 정당이지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끊임없는 이런 좀 뭐 의혹과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하죠. 본인들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좌파와 우파는 뭐 어떤 기준으로 나뉘고 뭐 어떤 내용인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은 뭐 학문적으로 보면은요. 좌익과 우익은 이제 정치적 입장이나 뭐 정치 사상 그리고 정당 등을 하나의 좀 정치적 그런 좀 관점에 따라서
뭐 이쪽 저쪽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이런 방법인데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 기준으로 보면은 흔히 이제 보수주의를 우익, 진보주의를 좌익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좌익 대 우익이라는 구도는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고 복잡한 뭐 그런 뭐 질문이자 설명인데요. 이 좌익과 우익은 일반적으로 양쪽의 대립 세력을 말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개별 개인이나 정당이 하나의 일을 뭐 하면 그런 입장에서도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는 하죠. 이 말은 사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국민회의가 있었는데요. 좌석 위치에서 당시 기준으로 혁신 또는 급진주의자들이 왼쪽에 많이 서 있었고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오른쪽에 많이 서 있었던 것이 그 기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세분화해 보면은요. 전통적으로 좌파는 이제 진보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자유주의를 추구하죠.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범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익은 이제 보수주의, 그 다음에 왕정주의, 네, 국가주의, 좀 세게 나가면은 파시즘까지도 포함을 하죠. 이 좌익과 우익의 용어는 사실 뭐 이렇게 설명뿐만 아니라 특정 이제 계급적 시점에서도 사용이 되는데요. 현대 정치적 용법으로는 좌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노동자 그리고 이제 뭐 평등 이런 쪽을 많이 주창하고요. 우익은 오른쪽에 의한 상류 계급을 옹호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능력에 의한 능력주의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표방한 신경제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불공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뭐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좌익과 우익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어렵고요. 무엇을 이 좌익과 우익이라고 부르는지도 사실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사실 여러 부분에서 대개 추구하는 가치로 좌파, 우파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또한 애매하죠. 왜냐하면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고 있는 경우가 서구 민주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중국 기준으로는 반동 세력이 우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런 스펙트럼은 사실 그냥 학문적으로 붙인 이름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성향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좌파는 분배와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중시하고요. 우파는 성장과 개발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고 성장할 때 다소 좀 완고하거나 강압적인 방법도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좌파 쪽에 이제 분배와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국가가 성장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파는 이제 제도적 그리고 조건적으로 아예 애초에 평등을 강조하는데 우파는 그것보다는 이제 기회의 평등 그리고 기회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죠. 좌파는 사회와 제도의 책임을 중시하는 것에 비해 우파는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고요. 좌파는 큰 정부를 추구하면서 좀 정부가 많은 세금을 걷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되 우파는 경제적 국가 역할의 최소화,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좌파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를 요구함에 비해서 우파는 현능주의, 그러니까 현실 가능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좌파는 좀 다문화주의, 문화상대주의를 표방을 하는데 우파는 좀 이기적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그다음 문화 절대주의. 그러니까 나와 다르면 일단 적이고요. 그 중에서 쓸만한 사람은 받아들여준다 하는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평화, 정치 자유주의를 추구함에 비해서 우파는 실리적이고 정치는 현실이다라는 사상에 입각해서 행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좌파는 연대를 많이 하고요. 우파는 통합을 합니다. 좌파는 힘을 합치더라도 각각의 이 사고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합쳐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상향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고생은 감수를 해도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을 때에 뭐 그런 뭐 권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신념, 신조 이런 부분에 대해 양보가 없습니다. 우파는 기본적으로 이권이 있으면 통합을 하는데 그 힘이 빠지거나 이권이 사라지게 되면은 지리멸렬하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학문적인 좀 뭐 문법에 의해서 나눈 그런 분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명약관하게 명백하게 분류가 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안보에 관해서는 우파인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좌파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뭐 우파라고 해도 아주 극단적인 수구 꼴통의 보수주의자가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자유로운 리버럴한 민주주의 계열의 보수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생각하기 나름, 하기 나름이란 얘기죠. 네, 간단하게 좌파와 우파가 발생한 그 기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을 했죠. 시민군이 이제 바티유를 습격을 해서 결국 혁명은 성공하고 시민의 손에 권력이 들어온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혁명의 지휘를 맡았던 국민의회는 당시에 봉건제를 폐지하고 결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인권선언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진통이 시작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낡은 체제를 갈아엎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새로운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매우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부유한 이제 상공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부르지아지 이제 세력인데 여기에다가 혁명에 동참한 일부 귀족이 속한 왕당파 이쪽은 이제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다수의 시민 계급은 공화제를 이제 요구를 했죠. 근데 이제 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는 파벌이 이제 당시 의장의 오른쪽에 섰고요. 공화제를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왼쪽에 서게 됩니다. 우익과 좌익의 탄생이죠. 이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라파에트와 미라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국민의회를 장악을 했는데요. 이들이 입헌군주제를 골격으로 한 기본 헌법을 만든 후에 국민의회를 해산합니다. 뭐 일단 우익이 이겼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시 왕은 이제 식물인간과 다름없이 전락을 했고요. 권력은 이제 입법의회가 장악을 했습니다. 뭐 아까 그 부르주아지 상공인과 금융가, 법률가 뭐 이런 좀 현대 기준으로 봐서 좀 상류층들이 다수 포진하게 되죠. 이들은 이제 공화제를 기본적으로 주창을 하지만 그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귀족들의 세력에 눌러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능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제 전부 그 판을 엎었으니까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뭐 여러 가지를 조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파가 갈리는데요. 이제 온건한 공화파를 이제 지롱드파라고 하고요. 이 지롱드파가 의장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급진적 공화주의자인 자코뱅파가 앉았습니다. 결국 그 우익이 다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뉜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때 그 입헌군주제가 이제 제대로 됐으면 또 역사는 바뀌었을 텐데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 이제 주변 국가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프랑스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혁명이 성공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왕국인데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좀 두려움이죠. 결국 두 나라는 싹이 커지기 전에 밟아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792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약 3년 후인데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 민중을 아주 흥분시키게 되는데요. 당시 프랑스 민중은 다 한패다 이런 생각으로 루이 16세를 붙잡아서 결국 처형을 시켰고요. 당시 이제 좀 밀렸던 자코뱅파로서는 판을 엎을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코뱅의 리더였던 로베스피에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힘으로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입법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결국 좌익의 반격이 성공하게 된 셈이죠. 이 로베스피에르는 대표적으로 루이 16세를 반역 음모죄로 처형을 시켰고요. 우익 인사였던
그러니까 즉 지롱드파를 아주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습니다. 옛날 우리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역사책 공부를 하다 보면은 로베스피에르는 뭐 급진 공포 정치 이런 식으로 외웠던 기억이 좀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공포 정치를 시행을 했던 거죠. 이데올로기라는 좀 이런 이념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근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러한 폭정을 휘둘렀던 로베스피에르도 이듬해 결국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민중, 즉 국민은 좌익과 우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정치를 원하고 강하고 좋은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롱두파, 자코뱅파는 그들끼리 만든 내용이고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하나가 돼서 잘 사는 나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념은 원래 한 뿌리일지도 모르죠. 민주주의가 뭔가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거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연일 정치면을 장식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성찰은 없고 상대방의 이념,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인신공격을 자행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치판을 보면서 우익과 좌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져보고자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B급 세계사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십자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자에 관한 얘기들인데 이제 속칭 기자 더하기 쓰레기로 해서 기레기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십자군 전쟁인데요. 이 7세기에 이슬람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원래 있던 크리스트교하고 이슬람교는 시작부터 많은 충돌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물처럼 서로를 아주 부정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이슬람 세력은 점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유럽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이제 디펜스가 들어오게 됐죠. 그 와중에 비잔티움 제국이 제물이 되었는데요. 11세기에 이르러서는 결국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이슬람 군대에 포로로 잡히기까지 하는 아주 좀 처절하고 굴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잔티움 황제는 이제 창피를 무릅쓰고 로마 교황에게 제발 이교도들을 몰아내 달라고 눈물로 읍소를 하게 되죠. 원래 이제 로마의 교황청하고 이제 각 그 황제들 그리고 제후들은 사실 사이가 썩 좋지 않았어요. 왕권이 뭐 좀 중요하다 이런 쪽하고 신이 우선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 두 군데의 세력이 조화롭게 뭐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좀 싸웠다가 뭐 화해하는 척했다가 했는데 역시 그 내부의 단속을 강화하는 데는 외부의 적이 아주 좋은 방책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이슬람 세력을 이제 퇴출하는 그런 성향으로 해서 다 힘을 모으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가 이제 되었죠. 뭐 계산을 해봤죠. 교황도 만약에 성전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교황과 교회의 권력이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강해질 것이고요.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막대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1095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은 크리스트교 성지를 되찾는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성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모여든 군사들을 십자군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죠. 당시 유럽 군대의 상징 문양이 대부분 십자가라서 십자군 전쟁이라 부른다는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통칭을 해보면은 십자군 전쟁은 이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약 180년 동안 이제 치러진 전쟁인데요.
그 중에 이제 좀 뭐 큼직한 전투만 해도 약 10여 회에 이르고, 한마디로 정말 종교적인 전면전이었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제1차 전쟁에서 시작하자마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아주 기세를 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사실상 큰 승리의 전부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후로는 대부분 이슬람교 세력이 대체로 승기를 잡았기 때문이죠.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오늘날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후하지는 않습니다. 명분 없이 시작한 전쟁인데다가 결국 실리도 취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 그리고 종교적 광기에 의해서 당시 유럽에 가뜩이나 빈곤하고 불우하게 살던 백성들을 처참한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다는 그런 평가가 대부분이죠. 이 십자군에 참가한 참가자, 그러니까 이제 자원병사들이죠. 이들은 사실 여러 가지 동기를 가졌었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는 열렬한 개인적인 신앙 차원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십자군에 참가하는 동안 자기 가족과 재산을 이 교회가 보호해주는 그런 물질적인 이익과 그런 대가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당시 교회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괴롭혔어요. 그 이후에 가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하기도 하고, 좀 사회적인 약자를 불태워 죽임으로써 마녀라고 몰아서 공포 정치를 좀 실행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런 교회가 자기가 전쟁터에 가 있는 동안 가족들을 보호해 준다면 이 병사들도 이건 좀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군 전쟁의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단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일단 가장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기간은 이제 1096년부터 1099년까지 약 3년간이었는데요. 이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길게 가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어봐야 1, 2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 파격적인 조건을 걸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참가를 했겠죠. 특히 이 십자군에 참가해서 전사할 경우에는 순교자가 된다 하는 이런 좀 열성적인 종교적인 부분들도 많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원정군에 쉽게 참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제1차 원정에서는 조직적이지도 못하고 당시에 좀 무식한, 좀 계몽되지 않은 그런 농부들 계급이 많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후에 교회의 정당성을 많이 해치고 교회의 명성에, 역사에 그 큰 오점을 남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십자군의 이 처음 선발대가 라인강 지방을 이제 지날 때 이 흥분한 이 병사들이 유태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큰 유혈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발칸 지방을 지날 때에도 지휘자의 통솔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약탈을 한 거죠. 대규모 방화와 학살로 참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원래 군대란 게 평소에 이제 훈련을 많이 하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기 위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전쟁이란 게 사실 이 목숨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체계와 조직력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군사 훈련을 받을 때에 그런 배웠던, 몸에 익혔던 것들이 전쟁터에서 실제 발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아주 원초적인 그런 전투 행위를 벌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급조한 군대이기 때문에 훈련도 안 돼 있고 정신무장은 더더욱 안 돼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은 오늘을 막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족족 이제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아주 원초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명성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떨어졌습니다. 전쟁의 성과를 봐도요, 전투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이런 원정군들은 예루살렘에 도달하기도 전에
당시에 기동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는 셀주크족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나머지 원정군들이 결국은 이제 악전고투 끝에 이제 전략 요충지인 안티오키아를 함락을 하고 1099년에는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당시 성 안에 그 부녀자와 유아, 노인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참사를 하는 아주 비그리스도교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역사에 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아닌가 하네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전쟁터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서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과정 자체가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급습과 매복에 당했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제까지 웃고 떠들던 전우, 동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이겠죠. 겨우 살아남은 이들이 이제 보복 심리,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군들이 결사항전하겠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침략을 당한 거니까. 이런 항전의 악순환이 벌어질수록 서로를 결국 사륙전의 참상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결과는 생사의 기로에서 양측 모두 이성적인 자제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고요. 결국 처음에 십자군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하게 생존의 본능만이 남아있는 아주 원초적인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뭐 1차 원정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퇴각을 했고요. 2차 원정은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이 3차 원정은 걸출한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프리드리 황제라고 하는데 붉은 수염이 임팩트가 있는 아주 그 전략의 황제였습니다. 보통 이제 서양 명화에도 이 붉은 수염의 프리드리 황제를 말탄 모습을 많이 그려놓은 그런 명화가 많아요. 굉장히 유능했다고 하고요. 인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인솔한 아주 잘 조직된 십자군들이 곳곳에서 터키 투르크족들과 싸워서 아주 많은 승리를 이제 거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파죽지세로 몰고 나갔는데 아주 공교롭게 이 전략의 대가인 황제가 익사를 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지휘자를 잃은 군대는 더 이상 진군할 수 없고 결국 뭐 해체가 되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이제 걸출한 리차드 1세, 뭐 프랑스의 필립 2세 등이 참가를 해서 다시 재탈환전을 벌였는데 이들은 뛰어나기는 하지만 프리드리 황제급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냥 오기는 뭐 하니까 약간의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시에 십자군들이 이 성지의 새로운 지역을 정복을 하고 당시에 살라딘 술탄과 화해를 해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 순례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는 이제 반쪽짜리 성과를 이제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에서 만족을 했다는 거죠. 이 4차 십자군 원정은 당시에 교황이 다시 한 번 더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사방에 호소를 했다고 해요. 3차 원정이 끝나고 한 10여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안락해지고 교황의 권위를 슬슬 좀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신의 이름을 빌어서 성전을 일으켜서 교권을 다시금 확립시키자, 뭐 그런 이해관계의 결과였죠. 그래서 하지만 이때 십자군들이 좀 교황의 의사를 좀 거스르고 약간 좀 비즈니스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베네치아의 상인들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는데 영화 등에도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멀리 가기 싫었고 뭐 고생하는 거에 비해 그렇게 많은 대가가 오지 않는다는 걸 그간 몇 차례의 십자군 원정으로 알게 된 이제 영주 그리고 각 국가의 이제 그 원수들이 좀 쇼를 한 거죠. 그래서 용병을 쓰고 그리고 좀 매수를 하고 이래서 약간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좀 전쟁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라틴 제국이 그곳에 설립되는 아주 엉뚱한 결과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황청으로서는 망한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5차, 6차, 7차, 그리고 8차까지 십자군 원정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마지막에 8차 원정 때는 당시 프랑스의 루이 9세 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 성지를 점령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카이로에서 이제 완패를 당하고 후퇴를 이제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 이제 군대 전염병까지 돌아와서 완전 전의를 상실했고요. 결국은 포로가 되는 아주 그냥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자신은 이슬람에게 땅을 좀 띄워주고 이렇게 살아남는 아주 처절한 패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군사적으로 이슬람에게 완패를 하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서방에서는 점점 그 십자군 원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조성이 되었고요. 비폭력적인 설교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서 신의 힘으로, 신의 권능으로 이교도를 제압하자, 뭐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럽 자체 내에서는 이런 이교도 문제, 그리고 스페인의 무어인, 슬라브인, 프랑스 남부의 뭐 이단, 이렇게 더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그 이슬람교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온 시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서방 세력은 사분오열돼서 이제 내분되었고요. 십자군 원정은 당연히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의의는 있겠죠. 서구 사회가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죠. 그리고 은둔적인 이제 수도 생활에서 뭐 순례자에 대한 봉사, 이교들로부터의 뭐 성지를 보호하는 뭐 이런 외적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이제 기사들의 세상이 좀 벌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이 교류하게 되면 어떻게든 충격을 받고 결국은 발전하게 됩니다. 비잔틴과 이슬람 문화의 접촉이 이 궁극적으로는 스콜라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서구의 공동체 의식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멀었거든요. 근데 이 이슬람이라는 공통의 적을 상대하면서 아주 찰떡궁합을 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아주 큰 오점으로 남았죠.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교황권 자체는 신장되는 계기도 되었지만, 동시에 십자군 원정의 실패가 결국 교황권의 실추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적 의의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십자군 전쟁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아까 잠시 얘기한 대로 제대로 무장도 안 된 데다가 훈련도 받지 못한 이 병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한 당시에는 거의 통신수단이 뭐 없다시피 했죠. 교통수단은 기껏해야 말이나 마차였고, 통신은 뭐 비둘기나 날리는 수준이었으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머나먼 지역까지 원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실패 원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국왕과 대영주들로 구성된 이런 지휘부 자체에 아주 갈등이 심했던 점. 그러니까 나도 왕이고 너도 왕인데 내가 왜 너의 명령을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결국 비즈니스화 되는데요.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이 돈, 결국 상업적 전쟁으로 변질된 것 등이 이 실패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지 탈환이라는 애초에 목적 달성을 실패한 데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상업적 성격의 전쟁으로 변질이 되었죠. 십자군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무색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문명이 교류하고 사실은 전쟁이었기 때문에 교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결국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고요. 이것은 서서히 효력을 발휘해서 곧 중세의 문을 닫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십자군 전쟁도 결국 문화의 교류와 지식의 확대를 가져오긴 했어요. 물론 고대 이래 이 문물의 교류는 항상 있어 왔지만 십자군 전쟁을 통해 기독교 유럽과 이슬람교 중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문물을 교류하게 됩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이 뭐 문화의 발전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죠. 약탈과 사륙이 다반사로 행해진 무자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두 세계 사이의 대립과 증오를 굉장히 증폭시켰고요.
오늘날까지도 좀 상당 부분 이어져 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서방 세계도 사실 좋지는 않은데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셀주크 투르크족도 결국은 쇠퇴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들을 몰락으로 이끈 것은 당시 징기스칸의 몽골족이었지만 십자군도 이제 그들의 쇠퇴에 큰 일조를 하게 되죠.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족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군과의 싸움, 비잔틴 군과의 싸움에서 연이어 승리하기도 했지만 십자군 그 1차 전쟁에서 크게 패한 이래 좀 세력이 급속도로 저물었고요. 뭐 십자군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만큼 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아주 긴 시간 동안 계속 전쟁을 걸어오니까 받아쳐야 되겠죠. 결국 국력을 소모하게 되었고요. 나아가서 국가적 통일을 다지고 영토를 넓히는 일에 매진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확장을 하지 못하면 국가는 몰락을 하게 되죠.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동 이슬람교 세력과 사실 그렇게 큰 뭐 교류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이란에서 뭐 기름을 사온다, 사우디 뭐 오일 회사와 뭐 관계를 맺었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만 나오고 있죠. 사실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고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의 뭐 폭탄 테러, 그다음에 뭐 무장 세력 이런 걸 보면은 좀 연관이 좀 연상이 잘 안 되는데 원래 이슬람 세력이나 이슬람 국가들은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 동안 이 아랍 세력, 이 무슬림 세력들을 괴롭힌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기독교라던가 타 종교, 타 인종 국가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이었던 이 무슬림들 결국은 관용적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결국 성전의식으로 무장한 이런 십자군 세력 때문에 분노의 연속을 좀 일으키게 되고요. 결국 기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 기대 모든 걸 버렸다고 합니다. 십자군 운동은 결국 지중해 그리고 동지중해가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첨예한 대립의 장으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 기여를 한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제 서양 세력의 입장에서 뭐 만든 책이라던가 영화, 뭐 그림, 이야기 등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선한 세력이고 이슬람 세력이 약간 악한 세력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좀 배워왔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요. 영화에만 봐도 당시에 뭐 십자군들은 아주 깨끗하게 그 복장을 차려입고 기사들은 아주 예의와 범절을 깍듯하게 지키면서 매너 있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 이에 비해서 이슬람 세력들은 좀 알 수 없는 이상한 구호나 외치면서 다 떨어진 의복 그리고 아주 비열한 수를 쓰는 뭐 그런 세력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알고 저는 많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대부분의 역사가 사실은 좀 날조와 왜곡이 굉장히 심하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세력들에 의해서 전부 주입된 잘못된 사상이라는 것에 대해 상당한 좀 놀라움을 좀 느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십자군과 이슬람 세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좀 그래요. 역사가 계속 정치와 연관이 돼서 요즘에도 좀 반복이 되는데 과연 진실이란 무엇인가 한번쯤 스스로의 손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쓰레기 언론을 위한 변명이라는 챕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이 나폴레옹의 그 일대기를 좀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나폴레옹이 벌인 전쟁이라든가 그 일화들에 대해서 민중과 언론이 잘못 이해하고 퍼뜨리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미없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려고 그러느냐. 뭐 내용보다도 타이틀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컨셉으로 잡은 게 이제 기레기,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죠. 한국에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좀 기자들을 비하하는 신조어인데, 뭐 편향된 기사라던가 선동기사,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뭐 자료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뭐 통체적으로 질 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뭐 찌라시라던가 황색 언론이로 얘기를 좀 대표하기도 하죠. 사실상 2000년대 후반 이후에 등장한 표현인데요. 뭐 근데 이 표현 이전에 뭐 옛날에 뭐 그때는 뭐 기자들 인식이 좋았는가? 그렇지는 않죠. 기자는 옛날이나 뭐 요즘이나 인식이 나쁜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기자를 아주 안 좋은 집단, 쓰레기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제 과거에 이제 지방의 이 중소기업들은 메이저의 5대 일간지죠. 그 다음에 자기 지역의 신문 몇 종을 필수 구독을 해야 되고 수시로 기자들에게 청탁금을 뭐 주는 등 끈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기사 한 방으로 회사를 아주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이런 취급은 사실 신문 기자가 제일 나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케이블과 지상파의 기자들이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욕을 많이 먹던 뭐 직업이 언론계 쪽이었지만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해지면서 아주 더 거창해졌어요. 이 기자들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의 이제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더더욱 조명을 받았고요. 결국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 전문성이 상당히 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는 이제 자유 발언에 대한 권리는 좀 상당히 회복이 된 반면에 신뢰도는 더 떨어졌고요. 뭐 권리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뭐 조사를 해보면은요. 2018년에 언론 자유도는 2017년 대비 20단계 이상 상승을 해서 전 세계 4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약 200여 국가가 있으니까요. 뭐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한 중상위권 정도는 했다. 많은 뭐 그리고 뭐 그나마 회복세다. 뭐 그런 위안을 좀 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 퓨리서치 센터가 언론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전 세계 주요국 3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중들의 언론 신뢰도에서 모든 부문에서 37위, 38개국 중에 37위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36위로 뒤에서 2등, 3등이라는 처참한 수준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 6월경에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공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여기를 보면은요.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가 22%, 아까 그 주요 38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언론의 자유, 즉 언론의 권리는 좀 상당히 회복된 반면에 언론 그 자체의 수준은 여전히 처참하기 때문에 질 낮은 기자들이 더욱더 활개치는 아주 여건이 잘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기레기 문제는 사실 언론계 자체가 해결해야 될 숙명인데요. 뭐 지방 신문사에서는 뭐 정말 아주 처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다른 언론사보다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뭐 광고를 유치하거나 하다못해 한 부라도 더 팔려면 더더욱 자극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제목 자체도 엄청 자극적으로 올리고요. 태연하게 올라오는 엉터리 정보 자체도 검증조차 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보면 이제 부당거래 있죠? 거기서 검사가 기자를 아주 제대로 접대를 하는 씬이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술자리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요 자동 완성 검색어로 뜨는 게 기레기입니다. 기러기 치려고 해보면 기레기가 나오고요. 쓰레기 치려고 해도 기레기가 이렇게 연관 검색어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기레기 용어에 대한 반론도 뭐 있긴 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댓글 부대를 위시한 이 사이버 여론 조작 세력들이 이제 기레기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기레기로 몰아세우면 뭐 아무리 이게 사안이 팩트 폭력 수준으로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뭐 기레기 드립 한번 당하면은 뭐 끝장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죠. 뭐 주진우 기자라던가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기레기 소리 늘상 달고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그럴 지경인데 뭐 나머지 일반적인 기자들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드립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레기 드립과 함께 공작 세력이 즐겨 쓰는 수법으로 네이버 드립이 있는데 모든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이 아니라 네이버의 잘못이다. 특히 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면서 네이버 탓이라는 이런 오용, 남용이 더더욱 문제가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기자들의 문제는 사실 뭐 오늘날 새로 나온 병폐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좀 인터넷이라던가 이를 이용하는 설비가 확충이 되고 이 환경에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SNS나 뭐 1인 미디어 이런 뭐 기존의 언론을 대체할 정보 매체가 다각화되고 더 많아졌다. 뭐 이런 원인인데요. 뭐 과거의 찌라시의 거짓말을 좀 뭐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제 같은 기자들을 통해서 해야만 좀 권위도 부여받고 뭐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종업계에 묶여있는 기자들은 서로에게 불리한 진실이라던가 본인들에게 좀 불리한 이런 반박 요소는 좀 묻어가는 뭐 그런 게 많았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준 높은 정보들은 독자들의 요구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기자들이 이제 무시를 하고 저질의 정보들만 유통되는 것이 이제 인터넷 시대 이전의 일반적인 정보 환경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뭐 초고속 인터넷망의 발달로 해서 언론을 거치지 않고도 반박과 진실들이 소통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자가 괜찮은 기자고 어떤 기자가 기레기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나 수준 낮은 정보 능력이 빠르게 드러났고요. 뭐 이런 게 이제 더 들통나면서 사람들의 이제 기존 언론에 대한 반발은 더 커지고 더 누적되고 뭐 그 결과로 나온 게 이제 이 기레기라는 이제 말의 뭐 원인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제 기자들의 뭐 잘못이라던가 수준 낮았던 이런 부분들, 뭐 정보의 독과점을 통해 상당 부분 파묻었던 뭐 그런 것들이 과거와 다르게 요즘 기술의 발달로 언론의 문제점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그리고 또 축적되면서 기레기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뭐 정착된 것이다 하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언론이 문제가 많은 게요. 언론은 숨겨져 있는 진실을 파헤쳐내는 그런 직업이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비리라던가 다른 조직의 잘못은 항상 파헤치면서 자신들이 뭔가를 비난받는 거를 또 참을 수 없는 조직이 바로 이 언론기관입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대국민 담화를 할 때, 기자간담회였죠. 거기 아마 조선일보 기자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부에 관해 조금 안 좋은 기사를 쓸 때마다 댓글로 폭탄을 받는다. 나를 비난하는 것들 때문에 참을 수가 없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좀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한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메이저 신문에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자라니 참 답답했어요. 기자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 뭐 그 이데올로기 논점 같은 거는 좀 차지하고요. 기자는 이런 거 아닙니까? 본인의 소신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면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적어도 버티는 정도는 뭐 결국엔 굴복하겠지만 그런 강단과 기계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문자 몇 개 받았다고 이렇게 그리고 게다가 본인이 평소에 좀 비판했던 대통령 앞에서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우는 얼굴 그렇게 징징대는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은 이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자는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기레기, 비판을 틀어막게 다른 기레기들의 사상이 독자들의 뭐 표현이라든가 자유를 틀어막겠다는 이런 반민주적인 생각, 물타기 등 뭐 이런 것들 아주 문제입니다. 뭐 비단 뭐 언론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은 사실 합리적인 비판 외에도 뭐 다양한 비난, 공격, 그리고 뭐 오해, 억측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마련인데요. 뭐 물론 뭐 건실한 기업은 이를 잘 막아내겠지만 부실한 기업은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이게 비즈니스 그리고 이 자유경제주의의 기본이죠. 반대로 말하면 언론사와 기자들이 자신들의 정보 제공 카르텔을 형성하고 견제를 받지 않아서 그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썩어 부실해지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카르텔이 붕괴되고 일반 기업 수준의 뭐 사실은 훨씬 약한 거지만 이런 외풍을 맞으니까 좀 견딜 수 없게 된 언론사와 기자들의 현 상황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단어가 이 기레기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기레기의 비판을 틀어막아서 기술의 발전으로 잃어버린 이 기자들의 이 독점과 특권을 되살려달라는 주장들, 참 한심스럽죠? 상식선에서 이해가 갈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기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자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기 그 닉슨 게이트를 파헤친 사람이라던가 저기 그 히틀러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던 사람들, 그다음에 일본인으로서 그 일본의 그 만행들을 가감 없이 고백하고 기사화했던 이런 대기자들을 보면은 뭐 인간 개개인의 문제인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결국 훌륭하고 우수한 사람은 결국 그렇게 살고 아주 조잡하고 저질적인 사람은 결국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레기. 이제 앞으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언론의 한 부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기레기들에 휘둘리지 않는 건전한 소양과 소신과 지식을 그리고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B급 세계사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로도 몇 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뭐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